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여의보감 조진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유현입니다. 피로가 쌓였을 때 한 번쯤 혓바늘이나 그리고 구내염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실 것 같은데요. 대부분은 과로를 했다거나 아니면 극심한 스트레스가 올 때, 그리고 비타민 A나 C가 부족할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혓바늘은 일단은 잘 씌워주는 게 중요한데요. 그리고 항균 작용이 있는 가글을 해주시는 게 이 혓바늘 예방이나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 3주 이상 혓바늘이 지속되거나 한 자리에서 났다 사라졌다를 반복한다고 하면 어떤 구강질환이나 건강의 이상 신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한의원이나 가까운 의료기관에 방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하실 원장님 두 분 모셨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볼까요? 자,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서 이 오프닝 때 피로할 때 생길 수 있는 혓바늘이나 그리고 구내염의 원인과 그리고 예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혓바늘이랑 구내염이 잘 생기는 체질이거든요. 이렇게 한의학에서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한데 이 원장님 어떤가요? 네. 한의학에서는 구내염은 보통 구창이라고 합니다. 네. 네,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알아볼 수 있는데요. 네. 첫 번째, 감염성 질환입니다. 네. 바이러스나 세균 등으로 이 감염성 질환이 일어났을 때 면역력이 떨어지고 혀에 염증이 가능하게 되거든요. 특히 구강 내의 세균이 증식하게 되면 혀에 궤양을 만들어서 혓바늘 유발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소화 기능에 이상이 있습니다.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위장병이 있게 될 경우에 혀에 염증이 또 가능한데요. 이럴 경우에는 위열이 많거나 위산이 과다한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세 번째로 스트레스가 많을 경우입니다. 스트레스가 많으면 신경계와 호르몬계의 불균형이 일어나서 혀에 염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 관리도 말씀드리면 예. 네. 감염성 질환을 첫 번째 감염성 질환을 치료하려면 네. 감염성 질환의 원인인 바이러스나 세균 등을 제거하는 한약을 복용하시면 좋고요. 네. 또 면역력을 늘려주시는 한약 복용도 좋습니다. 입안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글을 가끔 해주시고요. 양치는 기본입니다. 예. 두 번째로 소화 기능 강화는요. 역시 소화 기능을 강화하는 한약을 복용하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또한 음식은 너무 뜨거운 것이나 너무 차가운 것은 좀 피하고 따뜻미지근하거나 부드러운 음식을 드시면 좋습니다. 예. 네. 세 번째로는 스트레스 해소인데요.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되시는 한약을 복용하시고요.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 적당한 운동, 취미 활동하시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시고 긍정적인 생각을 자주 하시고 금연은 필수입니다. 네네. 네. 저도 혓바늘이 자주 생기는 사람인데 이 자극, 또 청결, 휴식 이런 부분들을 좀 잘 기억을 해놔야겠습니다. 자, 여의보감 이제 첫 번째 건강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그 전반적인 어떤 건강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체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또 그리고 한의학에서는 체질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있는데 내가 무슨 체질인지 또 어떤 체질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자세히 모르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원장님들과 함께 체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 원장님 일단 우리가 뭐 체질 타고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확히 체질이 뭔지는 모르거든요. 좀 설명해 주실까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말하는 체질에 대해서 한번 말해볼게요. 네. 우리가 네. 보통 체질이라는 단어를 언제 많이 쓰죠? 뭐 술이 잘 맞는 체질이다 아니다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얘기하지 않나요? 저는 뭐 방송 체질이다 이런 얘기. 방송 체질이다. 네. 이때 체질의 의미가 타고나길 그렇다 아니면 뭐 네네. 딱히 노력하지 않아도 그러하다 이 정도로 해석해 볼 수 있는데요. 네. 이렇게 뭐 술이 잘 맞는다, 방송을 잘한다처럼 네. 드러나는 증상의 기준을 맞추게 되면 체질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오. 그래서 옛날에는 살이 잘 안 쪘는데 요즘은 적게 먹어도
먹어도 살이 쪄라고 느낀다면 환자분들은 체질이 바뀌었다고 느낄 수 있는 거죠. 네네. 네, 하지만 팔체질에서는 체질은 변하지 않는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면 금양 체질은 간담이 가장 약하고 폐와 대장이 강한 체질인데요. 금양 체질은 저장하는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살이 잘 찌지 않는 체질입니다. 그런데 금양 체질도 좀 체질에 맞지 않는 음식을 많이 먹거나 생활 관리가 잘 되지 않으면 살이 찌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드러나는 증상은 바뀔 수 있는데 네. 간이 가장 약하고 폐와 대장이 가장 강한 이 장부의 세기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팔체질에서는 체질은 변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네네. 네. 팔 체질에서는 체질은 변하지 않는다고 본다. 이 부분이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보통 우리가 뭐 소음인이다, 소양인이다 이런 좀 사상 체질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이 팔 체질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분들이 참 많을 것 같거든요. 이 팔 체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팔체질은요, 장부의 세기와 자율신경의 활성도를 가지고 8가지 체질로 나누는 겁니다. 우리 오장육부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네네. 네, 오장은 간, 심, 비폐, 신을 말하고 그리고 육부는 위, 담, 소장, 대장, 방광, 삼초를 말하는데요. 삼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실질적인 장기가 아니기 때문에 삼초를 제외하고 나머지 5가지 장과 5가지 부로 서열을 나뉘어서 이 세기에 따라 8가지 체질로 나누는 건데요. 네. 말이 좀 어려워서 제가 예로 하나 들어볼게요. 목양 체질은 간과 담이 가장 발달하고 폐와 대장이 가장 약한 체질인데요. 그래서 간담이 제일 세고 두 번째로는 신장 방광, 그리고 중간 장기로는 심장 소장, 그리고 약한 장기로는 이제 위장과 췌장, 제일 약한 장기로 폐 대장을 들 수 있습니다. 네네. 이 말씀 들어보니까 저는 어느 쪽에 가까운지 궁금한데 이 팔체질 진단은 어떻게 하나요? 네, 팔체질의 진단은 진맥을 통해서만 합니다. 보통 우리가 진맥 생각하면 한의원에서 앉아서 환자분들 손목을 짚고 진맥을 하는 걸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네. 팔체질에서는 베드에 누워서 양쪽 손목을 번갈아 가면서 측정하게 됩니다. 제가 이따가도 설명드릴 건데 팔체질별 뭐 성격 유형이나 체형 조건이나 이런 걸 설명드릴 건데요. 사실 이런 조건들은 참고만 할 뿐인데 왜 그러냐면 성격은 타고난 성격도 있지만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거나 후천적으로 많은 활동을 하게 되면서 많이 변하세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체형도 목양 체질의 경우는 복부에 살이 많이 찌고 통통한 체질이 많은데요. 사실 누구나 식단 관리하고 다이어트를 하면 늘씬해질 수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성격이나 체형은 진단 기준으로 보진 않고 경향성으로만 보고요. 진단은 꼭 진맥으로만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보통은 이렇게 한쪽 손만 진맥을 하시는 것 같은데 두 쪽을 다 봐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팔체질에서는 양쪽 손에 띄는 맥이 다르게 나와요. 그래서 양쪽 다 고려해서 8가지 체질로 나뉘게 돼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 저도 조만간 원장님께 좀 부탁을 네.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체질인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이렇게 팔 체질 중에 내가 어떤 체질인지를 알게 되면 어떤 음식이 나에게 잘 맞고 안 맞는지를 또 알 수 있기 때문에 생활 습관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또 지원자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치료를 할 때, 약제를 지을 때도 많이 참고를 하실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네, 제가 지난 방송에서 설명드렸듯이 대추가 자율신경 안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비위의 기능을 가능화시키고 혈액을 보충해서 몸과 마음을 안정화시킨다고 설명드렸었죠. 네. 이렇게 한약재는 각각의 성질과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방향성과 성질을 가지고 환자분들을 치료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뭐 사상인에서는 소음인, 그리고 팔체질에서는 수양체질, 수음체질인 경우에는 비위의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대추를 먹게 되면 비의 기능이 강화돼서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되는데요. 사상 체질에서는 태음인이나 그리고 팔체질에서는 토양 토음 체질의 경우에서는 비의 기능이 이미 강하기 때문에 대추를 먹게 되면 비의 기능이 너무 과도해져서 살이 찔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마찬가지로 음식도 한약만큼은 아니지만 약한 이제 방향성과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성질과 방향성을 가지고 내 몸에 강한 장기가 너무 과도해지지 않게 열을 식혀주고 그리고 약한 장기는 보충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체질을 잘 알고 그 체질에 맞는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무조건 건강에 좋지는 않고 어떤 개인차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팔체질에 따라서 체질식을 한다고 하더라도 개인에 맞지 않은 음식이 존재할 수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금양 체질의 경우는 모든 육류가 맞지 않고 해산물, 어패류 이런 것들이 잘 맞는데요. 네. 근데 금양 체질이라 하더라도 개인에 따라서 뭐 새우 알러지가 있다던가 게 알러지가 있다던가 할 수 있으세요.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내 몸에 맞는 음식과 아닌 음식을 가리기 위해서는 지연성 알러지 반응 검사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알러지 반응 검사는요, 이뮤노글로빈 E를 매개로 한 즉시형 알러지 반응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이뮤노글로빈 G를 매개로 한 지연형 알러지 반응 검사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몸에 맞지 않는 음식을 먹게 되면 뭐 새우를 먹었다? 그러면 입술이 바로 붓거나 두드러기가 올라오거나 좀 기도가 부으면서 숨이 쉬기 힘들거나 이런 반응들이 나타나는데요. 이런 경우는 보통 이뮤노글로빈 E를 매개로 한 즉시형 반응이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음식을 먹으면 바로 증상이 나타나니까 아, 내가 이 음식에 알러지 반응이 있구나라고 바로 알 수 있으세요. 네. 네. 하지만 이뮤노글로빈 G를 매개로 한 지연형 알러지 반응은요. 빠르면 3-4시간 그리고 길게는 3-4일 이후에도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으세요. 네. 그런데 이렇게 내 몸에 맞지 않는 음식을 지속적으로 섭취하게 될 경우에는요. 뭐 복통 설사뿐만 아니라 몸에 부종이나 염증이 자주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컨디션 저하나 우울증 같은 증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식품 검사를 하게 되면 1등급에서 6등급까지 이제 나열돼서 나오는데요. 등급이 높은 곳에 해당하는 음식들은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피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 네. 그러면 그 등급이 높은 것을 평소에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건가요, 보통? 여러 가지 음식이 나오는데요. 본인에게 잘 안 맞는 음식들이 1등급, 2등급에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의외로 많이 나오는 것 중에요. 1등급에 곰팡이가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곰팡이를 이렇게 찍어 먹는 게 아닌데 네. 왜 곰팡이가 1등급에 많이 나올까요? 혹시 짐작 가는 거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식품에 곰팡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제 생각엔 말입니다. 네. 이게 설거지 같은 거를 좀 깨끗하게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약간 뭐가 곰팡이가 생겼는데 이제 음식 담아 먹다가 그렇게 이제 들어온다든지 이런 게 아닐까. 맞아요. 이런 생활 습관에서도 곰팡이가 충분히 들어올 수 있으시고요. 네네. 그리고 의외로 우리가 뭐 커피나 닭가슴살처럼 음식이 조리되고 포장되고 유통되는 과정에서 곰팡이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원두 커피보다 가공 처리가 많이 되는 디카페인 커피나 믹스 커피, 가루 커피에서 곰팡이가 더 많이 발생하고요. 그리고 우리 쉽게 먹는 견과류에서도 곰팡이가 되게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 제가 좋아하고 잘 먹는 건데 큰일 났네요, 이거. 그러게요. 어떡해요. 네. 그리고 우리가 볼 때 아몬드 먹고 뭔가 배가 아플 수 있잖아요. 네. 이런 네. 경우는 이제 체질에 맞지 않아서도일 수 있지만 아까 설명드렸듯이 아몬드가 들어왔을 때 곰팡이균이랑 같이 들어오면서 내 몸 안에서 독소를 뿜어내면서 배가 아픈 걸 수 있기 때문에 가공식품을 드실 때는 항상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원장님들이 가공식품은 주의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다 있었네요. 네. 네네. 자, 그럼 이제 다시 또 체질로 돌아와서요. 아까 이제 팔체질의 유형과 그리고 건강상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듣고 싶거든요. 그런데 이 팔체질을 다 하려면 시간이 좀 모자랄 것 같아서 그중에서 가장 많이 진단하는 몇 가지만 좀 얘기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제가 준비한 거는 제일 많이 진단받는 체질에는요, 뭐 토양 체질, 목양 체질, 금양 체질이 있는데요. 먼저 토양 체질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면 토양 체질은 위와 췌장이 가장 발달하고 신장과 방광이 가장 약한 체질입니다. 네. 위와 췌장이 잘 발달했기 때문에 소화력이 좋고 그리고 잘 먹고 많이 먹고 그래서 대식가나 맛집을 찾아다니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네. 자, 그런데 이러면 토양 체질은 소화에 문제가 전혀 없냐? 그런 건 아니고요. 토양 체질의 경우에는 오히려 위장과 췌장의 기능이 과도해져서 위에 열이 조장되면서 위산 분비가 과다하거나 뭐 그래서 위경련이나 역류성 식도염 같은 소화불량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양 체질은 신장과 방광이 가장 약한 체질인데요. 신장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뭐 화장실을 자주 보러 간다던가 뭐 어떤 환자분들은 컨디션이 떨어지면 소변 보러 20분마다 화장실을 간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또 신장 위에 부신이라는 장기가 붙어 있는데요. 이 부신은 성호르몬을
분비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 알도스테론을 분비하고 세 번째로는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게 되는데요. 이 토양 체질은 부신의 기능도 약하기 때문에 성 호르몬과 관련된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뭐 탈모, 전립선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자궁, 난임, 난소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에 가장 취약한 체질이 토양 체질이기도 한데요. 토양 체질은 이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염증 제어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염증과 관련된 아토피 피부염, 비염 등의 증상이 다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양 체질은요, 몸에 갇힌 열을 밖으로 빼주는 운동이 좋으세요. 그래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땀을 낼 수 있는 뭐 러닝이나 뭐 테니스, 그리고 자전거 타기 이런 운동이 효과적입니다. 네. 아주 신기하네요. 이제 다른 체질도 좀 궁금한데 이제는 목양 체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네, 목양 체질은 간과 담이 가장 발달하고요. 폐와 대장이 약한 체질입니다. 근데 우리 장부의 세기가 센 장기들은 MRI나 엑스레이 같은 영상 검사에서요. 실제로 크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래서 목양 체질은 대장이 짧게 나타나는데 이 대장의 길이 차이는 사실 서양인과 동양인에서도 차이가 나타납니다. 네. 우리 육류를 주로 주식으로 하는 서양 체질에서는 대장의 길이가 짧게 나타나고요. 그리고 채식을 위주로 하는 동양인은 대장의 길이가 길게 나타나요. 근데 목양 체질은 서양인과 유사하게 대장의 길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목양 체질은 육류가 잘 맞는 체질이고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밀가루, 유제품 이런 음식도 잘 맞기 때문에 음식을 가리지 않고 두루두루 잘 먹는 경우가 많으세요. 네. 그리고 목양 체질은 땀을 굉장히 많이 흘리는데요. 네. 이제 땀이 손, 발, 얼굴 이럴 때 집중적으로 나는 게 아니라 온몸에 전신적으로 많이 나타나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귀찮다, 힘들다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목양 체질의 경우 땀이 나는 것은 건강하다는 징표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시고요. 그리고 하나가 목양 체질의 혈압이 조금 높다는 겁니다. 보통 체질의 경우는 정상 혈압을 뭐 수축기, 이완기 혈압을 120에 80으로 보는데요. 목양 체질은 140에 90까지도 보고 좀 이것보다 좀 더 높아도 정상 기준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네네. 그래서 오히려 목양 체질은 혈압이 낮을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혈압약을 복용하는데 주의하셔야 하는 체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목양 체질도 마찬가지로 토양 체질과 땀을 내주는 운동이 좋은데요. 특히 산림욕을 같이 해줄 수 있는 등산이 가장 좋습니다. 네네. 네. 딱 이렇게 들어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토양 체질이 조금 더 가깝지 않나, 목양 체질보다는. 왜냐하면 우유나 네네. 밀가루가 저는 안 맞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보다 보니까 네. 어떤 부분은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같고 어디는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같고 좀 맞아요, 그런 것 맞아요. 같기는 합니다. 네, 네네. 맞아요. 그런데 앞서서 이제 세 가지, 그러니까 금양 체질, 목양 체질, 토양 체질 이렇게 세 가지가 가장 많이 진단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 되게 좋아하거든요. 뭔가 이렇게 되게 뜨겁고 막 열도 많고 이런 사람이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금양 체질은 교감신경의 활성도가 되게 높은 체질인데요. 특히 폐와 대장이 가장 발달하고 간과 담이 가장 약한 체질입니다. 폐와 대장이 가장 발달했기 때문에 가슴과 흉곽이 넓고 늑골각이 좁은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폐와 대장이 발달해서 목소리가 크거나 딕션이 좋거나 그리고 폐활량이 좋고 지구력이 좋아서 장거리 달리기나 마라톤을 잘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양 체질은요, 제일 안타깝게도 간과 담이 가장 약한 체질이라서 지방을 유화시키는 쓸개즙 분비가 적고요. 그리고 뭔가 몸에 안 좋은 물질이 들어왔을 때 해독하는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방이 많은 육류고기를 먹었을 때 소화기에 부담이 생기고 몸에 맞지 않는 음식을 먹게 됐을 때 몸에 염증 반응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체질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금양 체질은 음식을 잘 가리지 않으면 아토피 피부염이나 두드러기 같은 피부 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체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금양 체질은 피부에 열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좀 열을 식혀줄 수 있는 냉수욕이나 수영 같은 운동이 적합하고요. 또 알레르기 질환이나 비염이 가장 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만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이렇게 세 가지 대표적인 이 체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지금 그 방금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서 무엇을 먹는 게 좋다 이렇게도 좀 일러 주셨잖아요. 근데 그걸 만약에 이제 잘 지키지 않으면 이제 건강에 해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죠. 자신의 체질에 맞지 않는 음식을 오래 먹게 되면 건강에 분명히 무리가 오는 경우가 많으세요. 네. 근데 보통 사실 체질식을 100% 지키기는 쉽지 않거든요. 맞아요. 이거 고기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세상에 맞아요. 고기 안 먹고 어떻게 살 수가 있어요. 맞아요. 네. 저도 사실 체질식을 100% 지키기는 어려운데요. 특히 금양 체질의 경우는 고기도 못 먹어, 유제품도 못 먹어, 밀가루도 못 먹어. 이러면 뭐를 먹고 사냐. 네네네. 맛있는 건 다 밀가루고 유제품이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한테 권해드리는 건요. 목표 설정을 내 체질에 맞지 않는 음식을 먹더라도 건강에 무리가 되지 않고 몸의 건강과 균형이 잡힌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자. 요거를 설정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할 때는 체질에 맞지 않는 음식 조금 먹어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으세요. 근데 막 내 몸에 피로도가 너무 높고 막 아토피가 막 발생하고 있는데 몸에 맞지 않는 체질에 맞지 않는 음식을 먹게 되면 피부가 뒤집어진다던가 몸이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내 몸의 컨디션에 따라서 체질식을 조절하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렇군요. 자, 네. 말씀을 들으니까 조금은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은데, 자, 우리 몸에 대해서 이제 항상 그 컨디션을 잘 봐야 할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저는 좀 궁금한 게 있어요. 만약에 내가 뭐를 먹어서 컨디션이 좀 안 좋아지는 경우에 내가 혹시 체질식을 좀 잘 못 지켜서 그런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 원인이 되는 것을 혹시 골라낼 수 있는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은 음식을 여러 개 드시는 것보다는 내가 뭔가 닭고기가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네. 이러면 사실 몸에는 안 좋은데 닭고기를 연속적으로 드셔보는 거예요. 아. 그리고 몸이 안 좋아지는데 그걸 끊었을 때 좋아지면 좋고기가 나랑 안 맞구나. 이렇게 보실 수 있고 네. 항상 패턴이 있기 때문에 이 음식을 먹었을 때 내 몸이 좀 안 좋았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음식이 내게 안 맞는구나 하고 염려해 주셨다가 체크해 주시는 게 좋으세요. 네, 좋은 내 방법이네요. 몸의 컨디션을 항상 면밀하게 또 살피고 또 그리고 어떤 증상이 일어났다고 싶으면은 기록을 해뒀다가 나중에 원장님들을 이제 뵀을 때 보여드리고 그렇게 되면 진료에도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체질, 특히나 팔 체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자, 주요 내용 정리해봤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보시죠. 네, 여러분은 여의부감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바로 공진단인데요. 예로부터 이 공진단이 황제 명약이라고 불리고 있죠. 도대체 이 공진단의 성분은 어떻게 되고 또 어떤 역할을 하고 또 어떤 주의사항을 지켜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원장님, 공진단 같은 경우에는 왜 그 많은 보약들 중에서도 최고의 명약이라고 불리는지 궁금한데요. 왜인가요? 네, 공진단은 경옥고, 우황청심원과 더불어 우리나라 한약 중 3대 명약으로 꼽힙니다. 네. 추석이나 설 명절에 귀한 분들께 선물하는 보약으로도 유명하죠. 공진단은 간과 신을 보하고 심을 통하게 하는 보약이기 때문입니다. 공진단이 간장, 심장, 신장을 보하고 경옥고가 비장, 폐장, 신장을 보하므로 공진단과 경옥고를 병행해서 복용하시면 오장을 모두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특히 공진단은 보간환이라고 불릴 정도로 간의 허함, 즉 간허를 돕는 효과가 좋죠. 그래서 허준 선생님은 동의보감에서 이러한 문장을 남기셨습니다. 허로로 간이 손상되어 얼굴에 혈색이 없고 근이 늘어지며 눈이 어두울 때는 공진단을 써야 한다. 라며 간허 상태의 회복에 공진단이 좋음을 역설하셨습니다. 예. 네. 또한 세상의 보약을 다 써도 효과가 없으면 최후에 공진단을 써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허준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공진단 점점 더 궁금해지는데, 그런데 이 공진단을 허준 선생님이 만드신 거는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네네. 공진단은 새의 득효방을 지은 위영님의 가전비방입니다. 위영님은 원나라 시대의 의사로 1345년에 새의 득효방을 편찬 간행합니다. 네. 1425년 우리나라에서는 조선 세종 7년 2월 원나라판을 모방하여
세이드 표방이 간행되면서 이때부터 공진단이 잘 알려지게 되었고요. 이후 동의보감 등에서도 공진단에 대한 기록을 찾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원나라 하면 칭기즈칸과 기마민족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엄청난 위력의 군대가 있고 외국에 대한 침략과 전쟁이 잦았던 시대입니다. 그렇다 보니 술과 고기를 먹는 문화가 자연스레 있게 되었고 그 결과 아마도 간이 상하는 일이 잦았을 것입니다. 이때 대대로 의사 집안이었던 위영님의 가정에서 간을 보하는 약을 만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까지 황제의 보약이라고 불리는 공진단의 유래입니다. 원나라 이후 중국 황실에 대대로 진상되었던 것이 바로 이 공진단이기 때문입니다. 네네. 이처럼 가풍이 의학으로 집중되었고 위영님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명방과 지식을 모두 전수받게 됩니다. 이렇게 학구열 높은 가정환경 덕에 위영님은 내과, 정형외과, 치과, 이비인후과, 부인과, 소아과 등을 골고루 연구한 의학자가 됩니다. 와. 5대에 걸친 가전 비방이자 명방, 공진단은 사실 이렇게 태어난 약인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공진단의 유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원나라의 의사 집안이었던 위영님의 가정에서 이 간을 보호하는 약으로 만든 것이 공진단인데 그만큼 효과가 좋기 때문에 지금까지 명약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 좋은 공진단이 한 가지 단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가격이 착하지가 않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이 포함되는 좀 기본 재료들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공진단은 사양, 녹용, 당귀, 산수유의 4가지 약재가 기본이 됩니다. 네. 사양은 활혈, 통락, 소종, 지통의 효능이 있다. 녹용은 뼈 중에서 이보다 빨리 자라는 것은 없다. 풀이나 나무가 잘 자란다고 하여도 이것을 따르지 못한다. 그러니 어찌 다른 뼈와 피에 비할 수 있겠는가? 산수유는 성질은 따뜻하여 맛은 달고 매우며 독이 없다. 모든 풍병, 혈병, 허로를 낫게 하며 굳은 피를 해치고 새 피를 생겨나게 한다. 죄송합니다. 당귀였습니다. 아, 예. 네. 그다음 산수유는 성질은 약간 따뜻하며 맛은 시고 떫으며 독이 없다. 음을 왕성하게 하며 신정과 신기를 보하고 성기능을 높인다. 고 동의보감 탕액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향과 녹용, 당귀와 산수유로 이루어진 것이군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사향이 조금 특별한 약재라고 하던데 보니까 제대로 된 이 사향을 수급하는 곳이 별로 없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양은 공진단의 가장 핵심적인 약이자 최고의 개규약입니다. 사양노루 수컷의 향선낭에서 분비되는 분비물인데요. 최근엔 멸종위기에 처한 사양노루 대신 침향이나 목향으로 대체하는 경우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필요에 따라 홍삼, 숙지황 등을 가하고 있습니다. 사양은 예전부터 강심, 흥분, 진경, 진정제로 두루 사용된 매우 귀한 약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 신혼부부 신방에 자주 걸어두기도 했죠. 사양은 그 성질이 따뜻하고 맛은 살짝 매우며 강하면서도 독특한 향기가 납니다. 그래서 체하거나 막힌 곳, 쌓인 곳을 뚫어주는 효능이 아주 좋습니다. 갑자기 발생한 중풍으로 인한 인사불성에도 잘 쓰이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또한 막힌 곳의 순환을 잘 시켜서 혈류를 촉진시키므로 뇌경색이나 관상동맥 경화증에도 치료 효과가 좋습니다. 네. 사양의 성분들 중 가장 주가 되는 것이 바로 무스콘인데요. 네. 양리학적으로 항암작용, 항염증 작용 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고혈압, 동맥경화, 자율신경실조증 등의 치료에 효과가 좋습니다. 사양은 뻗어나가는 기운이 강하고요. 향이 가장 주가 되는 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냉동 보관, 최소한 냉장 보관하셔야 하고요. 그래서 빈속에 드시는 것이 사양의 기운을 가장 효과적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사양은 의약품으로 의료기관에서만 사용 가능한 약재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집중관리를 받으며 2009년부터는 진품 사양에는 식약처의 사이테스 인증 증지를 부착하여 유통시킵니다. 사양은 사이테스에 의해 수입 제한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 사향이 이제 가장 핵심적인 약재라고 보면 되는데 이 사향의 귀한 만큼 이 공진단의 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구나. 이제 자연스럽게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에 못지않게 또 귀중한 약재로 불리는 게 바로 녹용이잖아요. 이 녹용은 어떤가요? 네, 녹용은 질병의 근본을 치료하는 임금과도 같은 약입니다. 녹용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산지와 부위입니다. 녹용은 생성된 지 2개월 정도 된 숫사슴의 뿔을 잘라 뼈가 형성되기 전에 조직이 연할 때 가공해서 씁니다.
사슴은 포유류들 가운데 유일하게 매년 뿔을 잘라도 새로 돋아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추운 곳에서 자란 사슴일수록 골질이 단단하고 치밀하며 보양의 효능이 뛰어납니다. 식약처 규정상 국산 사슴뿔은 의약품으로는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식품으로는 판매할 수 있지만 의약품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 예. 그 이유 중 하나는 다음과 같습니다. 북미산 엘크종 사슴의 뿔을 잘못 복용하면 광록병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데요. 국내에서 사육하는 사슴은 거의 북미산 엘크종이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나 뉴질랜드에서 안전성 검사를 거쳐 수입한 건조 녹용이 안전합니다. 생녹용도 주의해야 합니다. 건조되지 않은 상태인데다 관리 기준도 미비해서입니다. 따라서 한의원이나 한방병원 등 의료기관에서는 러시아나 뉴질랜드에서 건조시킨 것을 수입해서 각종 검사를 마친 후 깨끗한 녹용만을 쓰고 있습니다. 네. 국산 녹용은 건강원이나 식품회사 등에서 주로 건강식품 제조에 사용합니다. 네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 녹용이 산지도 중요하지만 부위에 따라서 쓰임이 다르다라고 들었거든요. 어떻게 좀 구분을 해서 쓰이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사슴뿔은 위쪽으로 갈수록 효과가 더 좋습니다. 녹용은 총 4부위로 나뉘는데요. 바로 분골, 상대, 중대, 하대입니다. 분골은 녹용을 위에서부터 나누었을 때 위에서 3에서 5cm 높이입니다. 분골 부위에는 면역인자, 콜라겐, 천연 성장 호르몬이 가장 풍부하게 들어있고 조혈이나 강장 작용도 뛰어납니다. 위로 뻗어나가는 양기가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허약자, 많이 필요하신 분들, 성장기 아이들에게 쓰면 좋습니다. 네. 상대는 그 다음 5에서 15cm입니다. 적색으로 조직이 치밀합니다. 또한 피를 생성하는 조혈 작용이 강합니다. 위장과 신장을 보여줍니다. 네. 이 같은 이유로 공진단에는 러시아산 녹용 분골과 상대가 들어가는 것이 최고로 평가됩니다. 중대는 그 약간 밑에 부분으로 붉은색으로 가운데 구멍이 나 있고 나이테 같은 줄이 좀 보입니다. 자양강장과 부인병, 성기능 향상에 좋습니다. 하대는 가장 밑에 부분으로 미네랄을 다량 함유하고 있습니다. 노인분들의 만성적인 골다공증에 효과적입니다. 예.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녹용은 조직이 치밀하고 윗부분일수록 효능이 좋습니다. 네네. 이상의 녹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보양과 보혈의 기능이 강합니다. 골수를 보충하고요. 성기능을 개선시키며 성장 호르몬을 제대로 보충합니다. 피로 회복과 원기 부족의 개선에는 녹용이 그야말로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네. 자, 원장님께서 이 공진단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계신데 저희가 이제 질문들이 워낙 많이 남아 있어서요. 조금 이제 간단하게 속도를 좀 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당귀잖아요. 근데 당귀는 조금 상대적으로 익숙한 이름인 것 같은데, 자, 어떤 효과가 있나요? 네, 당귀는 향이 짙고 붉을수록 효능이 좋습니다. 당귀는 보혈의 대표약으로서 미백과 피부 재생의 효과도 갖추고 있고요. 그래서 여성에게 아주 좋은 약재입니다. 네네. 네. 이제 또 마지막으로 산수유가 남은 것 같은데 산수유는 어떤가요? 네, 산수유는 육질이 붉고 향이 좋은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산수유는 전통적으로 주침이라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주침이란 약재를 술에 담가 우러나게 한 뒤에 건조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유효 성분을 좀 더 강화하고 불순물을 제거하기 쉽기 때문인데요. 이런 결과 노화로 인한 요통과 슬통, 이명 난청, 현운 빈뇨 등의 산수유가 효과가 좋아지게 됩니다. 네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이렇게 뛰어난 약재들이 또 공진단이라는 보약으로 만나게 되면 시너지가 나면서 더욱더 좋아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대표적으로 어떤 분들이 이 공진단을 복용하게 되면 효과가 좋을까요? 네. 그 전에 공진단의 기본 원리와 대표 효능을 잠깐만 말씀드리면요. 네. 기본 원리는 수승화강이라 해서 수기는 올리고 화기는 내리는 효능이 있어 머리의 열을 몸 아래로 하강시켜 뇌 휴식 상태가 되며 수면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원리입니다. 공진단의 대표 효능은 첫 번째 개규성신, 막힌 기운을 소통시켜 정신을 맑게 함으로써 기억력과 집중력 향상, 피로 회복을 촉진합니다. 두 번째로는 보신익정, 말 그대로 신을 보하고 정을 더하는 효능인데요. 남성의 원기를 보충해주고 정력을 개선시킵니다. 네. 부족한 기운을 채워주기 때문에 여성에게도 당연히 좋습니다. 그럼 동의보감의 원문을 잠시 볼까요? 동의보감에서는 공진단의 효능을 품부허약, 단고천원일기, 사수승화강, 백병불생이라 하여 허약한 체질로 태어난 사람일지라도 공진단을 꾸준하게 복용하게 되면 원기를 매우 단단하게 해줌으로써 신수는 올라가게 하고 심화는 내려가게 하니
마침내 온갖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예, 예. 자, 그리고 또 공진단 관련해서 논문도 준비해 오셨다고 들었는데 소개해 주실까요? 네, 공진단 효과에 대해 가장 유명한 논문을 소개하자면요. 뉴로사이언스 레터스 게재된 논문을 말씀드릴게요. 예. 2009년 공진단이 NGF, 신경성장인자의 분비유도 효과를 통해서 뇌신경보호 효과와 학습, 인지 능력을 증강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논문을 요약해 보면 만성 피로를 개선시킨다, 간 손상을 방지한다, 기억력을 증진시킨다 정도로 간추릴 수 있겠습니다. 네네. 아, 그렇군요. 그런데 하지만 어떤 이야기든 무조건 좋다. 이거는 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주의사항을 좀 알아두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주의사항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공진단 대부분의 분들은 다 드셔도 전혀 무방하신데요. 이런 분들만 좀 주의해 주십시오. 네. 출혈성 질환 및 고혈압 환자, 음. 임신부, 특정 양약을 복용 중인 사람 이런 분들만 좀 조심하시면 되고요. 예. 공진단은 사실 이렇게 큰 부작용이 없어서 장복이 가능한 보약이거든요. 실례로 공진단을 많이 처방해온 저나 우리 원장님들의 임상 경험이나 논문들을 비추어 보면 부작용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네네. 그런데 간혹 중국 여행을 가셨다가 중국산 사양을 드시고 부작용으로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것만 좀 유의해 주시고요. 사양 또한 사양과 녹용의 상승작용으로 열감이 느껴지고 음주처럼 손바닥이나 얼굴이 붉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혈액이 개선되면서 느껴지는 좋은 반응입니다. 위장이 아주 약한 분들은 사양의 방향성 때문에 위장 자극이 미세하게 있어 아침 공복 상태에서 복용하실 때 설사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 예. 이런 분들은 복용 시간대를 오후나 자기 전으로 바꾸거나 경옥고 또는 소화제를 같이 복용하시면 설사가 없어집니다. 그렇군요. 네네. 지금 말씀해주신 분들의 경우에는 공진단을 드실 때 조금 주의를 하셔서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좀 궁금한 게 있는데 항상 공진단을 보면 뭔가 이렇게 금박지처럼 쌓여 있더라고요. 맞아요. 고급스러워요. 네. 네. 저는 처음에 이걸 보고 벗겨서 먹어야 하나. 그러니까 마치 초콜릿처럼. 맞아요. 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뭔지 궁금하고 실제로 벗겨서 먹어야 하는 건지 지원자님께서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공진단은 네. 공진단에 쌓여 있는 금은 먹어도 되는 식용금이고요. 그리고 이 금도 나름의 기능이 있습니다. 네. 네. 물론 고급져 보이는 역할도 하지만 네. 이 금이 그 한약재를 싸고 있음으로써 공기와 접촉돼서 약재가 산패되는 것을 막아주고요. 그리고 금 자체의 효능이 몸과 마음을 안정화시켜주는 효능이 있어서 공진단의 효과를 더욱 증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보기도 좋은데 어떤 약효의 증진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 이 금박의 역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고요. 자, 그리고 앞서서 이 원장님께서 공진단은 공복에 먹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밖에도 좀 더 구체적인 복용법 같은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 설명해 주실까요? 네, 공진단 복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수술을 하고 난 뒤나 큰 병을 앓고 난 뒤 혹은 출산 직후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하루 2번 아침과 저녁으로 꾸준히 복용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심신이 지친 분들은 하루 한두 번 정도 복용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수험생들도 시험 보기 전에 한 열흘에서 20일 전에 그 정도 복용하시면 집중력과 기억력 향상에 좋고 시험과 공부를 견딜 체력에 도움이 됩니다. 피할 수 없는 술자리나 중요한 회의, 중요한 시합이 있을 때 한 개씩 복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장거리 운전이나 야근 등을 해야 할 때 피로가 몰려온다면 한두 개 드시면 좋습니다. 한의사에게 체질을 잘 판단받으셔서 드시되 오래된 묵은 공진단은 효과가 좀 떨어지니까요. 가급적 빨리 복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입천장에 붙여서 천천히 녹여서 드시는 것이 좋고요. 하지만 공진단이 또 아무리 효과가 좋더라도 약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복용해야 하는데요. 내 맘대로 하루에 10알씩 드실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한의사와 상의하시고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아주 대표적인 보약이라고 불리는 공진단에 대해서 이 원장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주요 내용 다시 정리해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한의학에 대한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코너 무엇이든 물어보감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우리 컨디션을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걸로 잡아봤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의 주제는 혈액순환입니다. 혈액순환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쵸. 이제 온몸에 피가 구석구석 잘 흘러가야 건강에 좋다. 이 부분은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데 오늘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혈액순환이 내 몸이 지금 잘 되고 있는 건지를 스스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이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실까요? 네, 저는 혈액순환 관련해서 딱 두 가지를 좀 크게 보는 편인데요. 네. 안색하고 수족냉증을 좀 봅니다. 아. 네, 안색은 사실 우리가 꼭 이렇게 수치화도 하지 않아도 저 사람 봤을 때 좋은지 안 좋은지를 알 수가 어느 정도 맞아요. 있잖아요. 네. 네네. 그렇고요. 여기서 알아볼 것은 이제 수족냉증인데요. 팔 온도보다 손바닥의 온도가 0.3도 더 낮으면 냉증이 있다고 보통 한방에서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팔과 손바닥의 온도 차이가 크지 않도록 항상 어. 유지하시는 거, 그것만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네. 아, 네. 그러니까 팔하고 손바닥의 이 온도가 혹시 많이 차이가 나진 않는지 이 부분을 체크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그리고 왜 혈액순환 장애라고 하죠. 이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요인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대표적으로 있는지 지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실까요? 네, 가장 크게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요인으로는 아무래도 혈관 안에 쌓인 노폐물과 지방 덩어리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수도관도 안에 노폐물이 끼게 되면 물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듯이 혈액 속에도 지방이나 뭐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LDL 이런 것들이 쌓이게 되면요. 혈액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고 그리고 혈액 또한 탁해지기 때문에 혈액에서 영양 공급을 받는 세포의 기능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혈액이 지나가는 통로, 혈관에 무언가가 쌓이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장애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그런데 이게 한간에는 이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뭐 우리가 다리를 떠는 게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하루 종일 피가 아래로 쏠려 있으니까 거꾸리 운동 같은 걸 좀 해주면 피가 확 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신빙성이 있는 얘기인가요, 원장님? 거꾸리를 뭐 우리 산책하거나 등산 갈 때 보면 어르신들이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거꾸리에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 이게 목이랑 다리가 거꾸로 반대가 되게 되면 혈관이 약한 특히 노인분들의 경우에는요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다리를 떨면 혈액순환이 조금 더 잘 된다는 거는 어느 정도는 의미가 있는 말인데요. 다리를 떨게 된다는 것은 다리 근육을 수축과 이완하는 운동을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 고여있던 혈액을 심장으로 펌프질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서 있을 때보다는 좀 걷거나 움직일 때 다리가 좀 덜 붓고 덜 아프게 되죠.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근육을 수축시켜서 하지에 정체되어 있던 혈류를 심장으로 올려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많이 움직여 주시는 게 이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저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는데 거꾸리는 뒤로 이렇게 눕는 거잖아요. 이렇게 앞쪽으로 눕는 거는 뭔가 이렇게 머리 쪽으로 혈액이 돌면서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건 어떤가요? 앞쪽으로 눕게 돼도요. 네. 머리가 심장보다 아래에 위치하게 되면 결국에는 혈류가 뇌로 쏠리기 때문에 출혈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유독 손발이 차거나 잘 붓거나 하는 경우를 이제 우리가 순환이 잘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혈액순환의 문제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혈액순환의 문제로 연관지어 볼 수 있는데요. 손발이 찬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지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요인도 많은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혈관이 있는데 동맥과 정맥이 있게 되거든요. 근데 동맥이 눌리게 되면 따뜻한 혈액이 사지 말단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손발이 차게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정맥이 눌리게 되면 따뜻한 혈액이 심장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못하고 손발에 정체하게 되니까 오히려 손발이 뜨겁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맥이 눌릴 경우에 수족냉증이 생길 수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많은 요인 중에 자유
자율신경과 관련된 문제가 있을 수 있으세요. 네. 혈관이 수축하고 이완하는 데는 교감신경이 작용하는데요. 우리가 긴장되거나 좀 흥분되는 상황에서는 교감신경이 작용하여 혈관을 수축시키게 돼요. 그러면 손발로 가는 혈액순환이 떨어지기 때문에 손발이 차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결국에는 정확한 진단을 받아봐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 거네요. 그렇죠. 네네. 요인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진단을 정확하게 받아보시는 것이 좋으세요. 네, 아, 네. 네. 그리고 이 혈액순환을 촉진시킬 수 있는 어떤 운동법이나 혹은 뭐 지압법 같은 게 있으면은 좀 알아두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은 이 원장님께서 알려주실까요? 네, 저는 손에 하나 발에 하나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가장 대표적인 혈자리가 사실 합곡혈인데요. 이 수태음폐경과 수태양소장경이 이렇게 대장경이 같이 만나는 이 자리가 이제 호구라고도 하지만 합곡혈이지 않습니까? 네. 여기를 계속해서 눌러주시면 혈액순환을 촉진하는데 특히 소화불량 같은 때도 혈액순환을 촉진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체했을 때 원장님들이 누르라고 네, 알려주시는 바로 거기입니다. 네, 거기잖아요. 네, 네, 네. 네. 거기를 말씀 저는 보통 드리는 편이고요. 네. 그다음에 발 쪽으로는 삼음교혈이라 그래서 내측 복사뼈에서 한 3촌, 그러니까 손가락 이렇게 3개 정도, 4개 정도 모았을 때 거기에 해당하는 부분을 계속해서 이렇게 지압해 주시면 혈액순환에 좀 도움이 되고요. 쉬운 방법으로 손가락을 사용하기는 어려우니까 샤워하실 때 온수로 그 삼음교 부분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밤에 한 3분에서 5분 정도만 해주셔도 굉장히 몸의 혈액순환이 좋아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네. 자, 계속 원장님 저는 이제 눌러봐야겠네요. 추가적으로 좀 짧게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내가 피가 좀 잘 안 도는 것 같다고 해서 일부러 사우나 같은 데 가서 확 이렇게 이제 열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좀 도움이 되는지. 저는 대단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네네. 사우나를 이렇게 왜 온탕과 냉탕을 되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경우에도 혈압의 변동이 너무나 심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하지 않으시고 그냥 미온수로 미온수로 샤워하시는 것이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그러면 뭐 조욕이라든지 반신욕 같은 건 좀 괜찮을까요? 네. 조욕이나 반신욕, 각탕 이런 것들은 저는 굉장히 추천드리는 편이에요. 각탕? 각탕? 네, 다리 각자를 써서 네. 다리를 담그는 건 다리까지만 담그는 거. 네네네 그렇습니다. 아. 근데 이제 소양인들 같은 경우는 조금 열이 위로 뜰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짧은 시간 하시는 것이 좋고요. 태음인 같은 경우에는 뭐 30분에서 1시간씩 하시는 분들도 좀 봤으니까 네네네. 그런 분들은 길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체질에 따라서도 이렇게 뭐 각탕이나 그다음에 반신욕을 하는 이 시간도 좀 정해서 자신에게 맞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 부분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무엇이든 물어보감에서는요. 네, 죄송합니다. 혈액순환에 대해서 네. 갑자기 혈액순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여의보감 너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댓글을 남겨주시게 되면 저희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금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여의보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에 이 시간 또 다시 알찬 건강 정보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